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외가 없는 전방위적인 고강도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우방인 우리나라를 오히려 더 세게 때렸습니다. 이 한미 FTA가 무색하게 무려 26%의 무차별 관세를 맞게 됐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 자유무역의 종말을 선언하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는 이 치명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먼저 이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 상호관세 주요 내용부터 한번 다시 짚어보죠. 네, 이번에 발표된 상호관세 전 세계의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는 10%의 기본과세, 여기에 일부 국가에 최대 50%까지 부과하는 국가별 관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관세는 당장 오늘 5일부터 부과되고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추가로 부과하게 되는데요. 국가별 관세가 부과된 나라 무려 60개국에 달합니다. 본인 스스로를 관세맨으로 정의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이 국가별 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고 설명에 나섰습니다. 잠깐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April 2nd, 2025 will forever be remembered as the day American industry was reborn. 네,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10에서 50% 사이의 관세율이 발표되는데요. 중국이 34%, 유럽연합 20%, 베트남이 46%, 그리고 선제적으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과 대만도 상호관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각각 32%, 24% 부과됐고요. 한국 역시 26%가 적용됐습니다. 네, 앞서 지금 보고 있는 표에서 이 트럼프가 이 발표하면서 들고 나온 이 패널의 자료인데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관세가 분명 25%였는데 이 서류상에는 26%로 적힌 다소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해프닝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고 있던 패널을 보셨는데 거기에는 한국이 적용할 상호관세 25%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26%로 적시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인도와 스위스, 필리핀 같은 관세율 수치가 다른 나라가 꽤 많았습니다. 백악관 측은 혼선을 두고 이 조정된 수치다라고 얘기하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고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발표 이후에 보복에 나서지 말라 이런 충고를 내놓았는데요. 보복 조치가 없다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엄포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 상호관세의 근거로 제시했던 숫자를 놓고도 논란이 컸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율이 이 50%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글쎄요, 한국의 대미 관세는 한미 FTA에 따라서 사실상 제로에 가깝거든요. 근데 발표 이후에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이 공개한 산정법을 보면 사실상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숫자,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난해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 적자는 660억 달러로 이것을 수입액 그러니까 1,320억 달러로 나누면 50%가 됩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에 대입해도 비슷한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줄곧 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와 규제 그리고 세제 등 모든 무역 장벽을 고려해서 관세율로 수치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결국에는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들 숫자를 단순히 계산한 것입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일본과 함께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어쩌면 최악인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And China charges American rice farmers an overquota, it's called, a tariff rate of 65%. South Korea charges 50%. Actually, they charge different from 50% to 513%. 자, 이 트럼프가 이 공언했던 대로지만 우리의 희망보다는 이 강력한 상호관세가 발표되면서 이 전 세계 주식시장도 좀 충격에 빠졌는데 특히 대미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주요 국가 증시가 좀 일제히 부진했죠. 그렇습니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는데요. 그 와중에도 우리 증시는 나름 좀 선방한 모습이죠. 장 초반에 2,430선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개인들과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이 매수세를 더하면서 낙폭을
가격을 줄였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76% 내린 2,487.70으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 역시 0.2%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낙폭이 컸던 곳은 일본과 베트남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가 전날보다 2.78% 하락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35,000선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초고율 이 상호관세가 적용된 베트남 대표 주가 지수인 VNI는 전날보다 장중 7%에 육박하는 폭락세를 보였고요. 네. 또 베트남의 생산 기지, 그러니까 공장을 갖고 있는 수출 기업들, 일본의 아식스나 한국의 한세실업, 영업무역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8에서 10%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월가 일각에서는 일단은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높은 관세율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에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좀 앞으로는 좋을 수 있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말한 것처럼 그래도 협상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따라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앞으로 몇 달간 무역 협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불확실성이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시장을 모두 위축시킬 것이다. 이런 우려 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상 전 세계가 이 관세 폭탄을 맞은 셈인데 이 나라별로 좀 반응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각자 이 유불리를 따지면서 이 저울질을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은 역시 좀 강경하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리스트에서도 가장 먼저 둔 것이 중국이었거든요.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상호관세 발표 직후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도출했다면서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어 이게 수년간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도출된 이 균형 결과는 물론이고 미국이 오랫동안 국제 무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상무부는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일방적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서 적절히 해결하자.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 관세를 부과받은 유럽 역시 강력 대응 시사했는데요. 유럽 의회의 무역위원장인 베른트 랑케는 해방의 날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 관세를 부당하고 불법적이고 또 불균형적인 조치다 이렇게 비판을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또 세부 대응을 좀 살펴보면 분위기는 조금 갈립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협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반면에 31% 높은 상호 관세율을 통보받은 스위스의 경우 국제법을 준수하고 또 자유무역 가치에 따라서 다음 단계 신속하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뭐 이 상호 관세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미국 내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 내에 있는 소비자들, 투자자들이 될 것이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발표되는 날 미 상원에서는 캐나다 25% 관세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이는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트럼프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주요 CEO들로 구성된 기업인 원탁회의의 조슈아 볼튼 최고 경영자는 관세가 오래 유지될수록 미 경제 피해가 커지고 또 보복 조치로 인해서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면서 공정한 무역 협정은 관세로 확보될 수 없다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 폭탄을 맞게 된 우리 기업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관세가 약 60개국에 부과되면서 해외 곳곳에 생산 기지를 마련한 우리 기업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왔습니다.
고 기자, 일단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 대부분이 이제 미국의 관세 영향권에 들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수출했던 금액은 1,278억 달러, 우리 돈 187조 원입니다. 1년 전보다 10%가량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 무역 수지는 81조 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입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는 이제 오늘 오후 1시부터 관세가 발효가 됐고요. 전기차, 배터리는 자동차 부품으로 묶여서 다음 달 3일부터 관세가 적용됩니다. 반도체 역시 품목 관세 대상에 오른 상태입니다. 자, 오늘 트럼프가 내놓은 이 상호 관세와는 별도로 당장 자동차는 오늘부터 이 품목 관세 25%를 맞게 됐습니다. 네. 자,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 관세로 인해서 미국 자동차 가격이 많게는 이제 우리 돈 1,500만 원 가량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오늘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관세 발표를 받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않는 만큼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는 있습니다. 네. 지난해 기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 자동차 판매 순위 1위가 GM, 그리고 2위 토요타, 3위 포드, 4위 현대차 그룹 순입니다. 상위 7개 회사가 미국 시장의 80% 가량을 점유합니다. 생산은 이제 6위 기업인 스텔란티스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 내 생산이 이 수요보다 적은 상황이고요. 네. 증설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빨라야 올해 말 완공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미국 내 생산이 이제 적은 제조사일수록 이 자동차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진다는 건데 최근 증설을 마친 데다가 가격 동결을 선언한 현대차 입장에서 이 순위 역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겁니다. 또 이번 상호 관세에서 멕시코가 제외되면서 멕시코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미국에 판매하는 기아도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네, 일단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노리고 공장을 많이 지은 이 멕시코가 빠졌다는 점은 다행인데, 자, 우리의 이 주력 해외 생산 기지 중 하나인 이 베트남에 자, 무려 46%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우리 가전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 곳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그 최대 스마트폰, 태블릿 PC 생산 기지입니다. 이 베트남 북부에 있는 박寧과 타이 응우엔의 그 공장에서 월간 최대 1,000만 대를 생산을 합니다. 삼성전자 전체 생산량이 45%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에 이게 4개 범위를 두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만 91조 원에 육박합니다. LG그룹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는 베트남 하이퐁에서 가전 생산 거점을,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패널 공장을 가동 중이고요. LG그룹의 베트남 3개 핵심 공장의 지난해 매출은 약 15조 원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베트남 관세에 대해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 반도체에 대한 이 품목 관세도 예고했는데 네. 뭐 그 범위에 따라서 영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그 백악관은 오늘 반도체 같은 그 상호 관세 적용 예외 품목은 앞으로 이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의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향후 정책 변화를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이 한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반도체 물량 중에 그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비중은 약 7.5% 정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반도체 업계는 안심한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입니다. 이 생산된 반도체 대부분이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의 그 좀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보내져서 세트 조립에 쓰이기 때문인데요. IT 기기에 대한 그 관세가 면제되지 않은 만큼 그 수요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다만 미국도 그 반도체에 큰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 빅테크에 대한 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잠시 좀 망설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으로 본다면서 빅테크 기업들도 수지를 계산해서 백악관과 그 소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26%에) 달하는 이 관세 폭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제 남은 건 협상뿐입니다. 이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이혜곤 기자, 이제 한미 간 협상이 마지막 희망인 것 같은데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발표한 상호 관세는 9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 각국과 협상하겠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날 발표한 백악관 팩트시트에서도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와 근본적인 비상호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해결되거나 완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언급돼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앞으로 일주일이 협상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협상의 관건은 미국이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뿐만 아니라 다른 FTA 체결국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 관세율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20개국과 FTA를 체결했는데 우리나라는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가장 높은 25%의 상호 관세율 대상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TA로 우리나라로부터 혜택을 보지 못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협상할 여지가 많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미 해군 함정 건조 수리를 위한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 미국 내 공장 증설을 비롯해 수입 소고기 30개월, 원령 제한, 수입차 배기가스 규제 등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비관세 장벽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군사적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안보를 비롯한 다른 카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죠. 네, 시타르트 모한다스 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 분야, 바이오, 우주 기술 등 영역에서 한국, 일본 같은 기술 선진국을 필요로 한다며 안보를 논의하는 동맹국들은 관세 협상에서 카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나 우주항공, 육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고 상호 관세가 미중 경쟁에서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 협상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 겁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군함이나 유조선, 쉐빙선 등 전략 선박 발주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는 것도 안보동맹 강화의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네, 트럼프의 의중을 알기는 어렵지만 일단 여러 협상 카드가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이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정부도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금 뒤 제3차 경제안보 전략 TF를 열고 관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일단 국가별 관세 시행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 만큼 세율을 더 낮추기 위한 협상에 매진합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2월 방미 당시 한미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협의했는데 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연이은 방미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만큼 앞으로 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관세 장벽도 전면에 나오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푸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전쟁으로 출렁이는 미국 증시에 시장의 관심이 유럽과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중국 주식형 펀드 설정액에 3,5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들어갔는데요. 월 기준으로 중국 펀드 자금 유입이 플러스가 된 것은 13개월 만으로 그 규모도 2022년 4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중국 펀드로 자금이 몰리는 것은 높아진 수익률 때문입니다. KCGI 자산운용의 중국 주식형 공모펀드인 KCGI 차이나 펀드는 최근 6개월 수익률이 33.8%를 기록했는데요. 이 펀드에는 최근 한 달간 89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글로벌 펀드 내 중국 비중도 2023년 5%에서 지난해 말 6.3%로 늘어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난 1월 딥시크 쇼크 이후 중국 인공지능 업계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테크 기업 주가 상승에 미래에셋 운용의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 순자산은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익률을 3개월까지 넓혀서 비교해보면 북미와의 차이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중국 주식은 최근 3개월 8.7% 상승한 반면 북미 주식은 마이너스 7%를 기록했고 여기에 유럽은 10.8%로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글로벌 펀드들도 미국에서 중국과 유럽으로 자금을 이동하고 있는데요.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지난 3월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2월보다 40%포인트 줄이는 대신 유럽 자산의 비중은 27%포인트 늘렸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1분기 미국 투자자들의 유럽 ETF 투자 규모가 1998년 유럽 ETF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유입량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럽 국방주 관련 ETF에 자금이 대거 유입됐는데 방위산업과 건설 등 인프라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에서 중국이나 유럽 등 다른 투자처로 이동하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중국 증시가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고 유럽 경기도 아직 확실하게 반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현대차가 7년 만에 수소전기차 넥소의 신형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수소차 대중화를 위해서 성능을 크게 높였는데 이제 한 번 충전으로 700km를 갈 수 있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소가 모든 걸 바꾸고 새롭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긴 차체와 각진 윤곽 곳곳에 수소차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반영됐습니다. 단순한 신차가 아닌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현대차가 7년 만에 내놓은 야심작입니다. We are a brand which is committed with the progress for humanity. Hydrogen brings a lot of new environmental and also future technology elements.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디올 뉴 넥소는 5분 내외 충전으로 7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수소차 특유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210여 개의 수소 충전소로 가는 최적의 동선을 안내하는 기능도 적용됐습니다. 현대차는 이르면 상반기에 신형 넥소를 국내에서 출시하고 올해 안에 해외 시장도 공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 기술의 발전을 한껏 담기 위해서 보다 노력을 했고요. 연 1.1만 대 수준의 판매 목표를 저희가 달성하여서 좀 더 수소화 사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신형 넥소를 비롯해 아이오닉 6의 부분 변경 모델 등 10종의 차량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충격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9주 연속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강남 강세는 여전했는데요. 송파구도 단 일주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려했던 풍선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마포구나 성동구도 오히려 오름폭이 줄어들었습니다. 토호제 후폭풍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는데요. 서초구는 4분의 1로 줄었고 송파구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감소에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신고가를 쓰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압구정과 잠실, 목동,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중입니다. 토호제 효과가 겨우 일주일 같다는 말이 나오자 국토부와 서울시도 특별조사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수요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에 공급이 줄면서 생기는 희소성이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이 오르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